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업이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2022년 6월 그전까지는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급격하게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 때문에 벌어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이었던 겁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풀려났던 그 대출금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게 회수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최고점 2022년 6월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돈의 조화인 겁니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또 그것을 얼마나 대출을 해주고 하는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와는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분양도 줄어드는데 공사하기도 힘들어지고 말이죠. 건설업체들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근데 여기에 건설 공사비가 또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코로나 직전에 118.3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급격히 상승을 하죠. 그래서 2024년 1월 154.5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5%가 상승한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인데 코로나 이전에 건설공사에서 통상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한 50% 정도 되고 또 금융비용이 15%에서 한 20% 정도가 되고 그걸 빼고 나서 순이익이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게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입 중에서 공사비는 어떠냐? 60에서 70%를 차지한대요. 금융비용은 어떠냐? 25%가 된대요.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공사비도 늘고 금융비용도 늘고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은 거예요. 그 순이익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순이익은 예전에는 10에서 15%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겁니다. 즉 공사를 해봐야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시작한 공사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 분양은 잘 안 되고 분양 수입 잔금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공사비나 금융비용은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파트 가격 오르게 될까요? 저는 평균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리, 소득, 인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미국 연준의 결정에 따르게 될 텐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은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목표치인 2%로 떨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2%에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 희박하고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금리 말고 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소득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어떻습니까? 앞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글쎄요. 이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2023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 성장률 뭐 1.5%라고 했다가 2%가 조금 넘었냐 하다가 뭐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2%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뭐냐면 중국과의 협업이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원자재 같은 거 수출하고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산업이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직접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팔리면 한국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또 러시아도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 러시아 시장을 활용하기도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까지의 그 비즈니스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금리,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구는 어떨까요? 뭐 인구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 가임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려면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즉 2명이 2명을 낳으면 계속 2명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2명이 0.78명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노인 인구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1인 가구용 주택.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1인 가구용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이미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인 가구는 주택을 다 소유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주하는 사람이 잘 소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1인 가구용 주택의 경우는 거주 수요만 있는 거예요. 보유 수요가 없고. 그동안은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한 거죠. 한 사람이 뭐 빌라 몇 채씩 또는 오피스텔 몇 채씩 가지고 그거를 1인 가구들에게 임대를 해온 이 1인 가구 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부세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야말로 징벌적 규제, 징벌적 세금을 얻어맞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려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건 뭐 이제 몇백 채씩 사서 뭐 그 전세 사기도 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그 집을 사는 거지. 누구도 그것을 매입하고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료는 치솟는 거죠. 그래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부세가 더욱더 강화가 된다면 뭐 이건 더욱더 심각한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건축이 늘어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임대 수요는 늘어나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고가의 주택들도 여전히 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채를 가질 수 없으니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똘똘한 한 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게다가 이 재건축 성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하다가 중단하는 데도 많고, 뭐 새로 시작하는 건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좋은 위치에 고가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자, 인건비는 어떨까요? 이거 역시 떨어지길 기대하기 힘들죠. 이 인건비 부담이 느는 제일 큰 이유는 규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제는 공사장에서도 딱 6시 되면 딱 문 닫고 그냥 끝난다면서요. 그러니 다음날 이거 다시 시작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또 건축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이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건비 역시 떨어지길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자재값은 어떨까요? 이거 수입 물가에 크게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환율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또 중국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환율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원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 중국산 자재들 유입 가능성 이게 저는 상당한 변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의 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의 품질이 뭐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근데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완전히 다운이잖아요. 부동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동안 건자재를 생산해왔던 그 시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놓을 수는 없으니 뭔가 생산을 해야 될 테고 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자재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꽤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들 제품의 품질도 꽤 높아져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 테무라든가 또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거 쏟아져 들어오는 거 보면 건자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자재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것의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국내에서 건설업 또 건축 자재업 이런 것도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전자산업이나 반도체, K-팝 이런 것처럼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이 대형 건설업체들은 1960년대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시행사들, 중소건설업체들, 건자재 업체들 모두 해외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 나라는요 내수라고 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면 완전히 촌 사람들인 거예요. 바이킹족들, 해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도 비즈니스는 글로벌이 기본이다. 요즘 보니까 K-팝은 그렇더군요. 아예 해외에서부터 데뷔를 시작하는 그런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많더군요. 그게 우리도 이제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가야 된다.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된다, 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의 무대는 한국이 아니다. 근데 요즘 뭐 자재 업체들을 보니까 시멘트 업체들이나 뭐 엘렉스 하우시스나 이런 데들 보면 이제 다 여기들도 이제 글로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영세 업체들도 글로벌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 시대, 그리고 중국과 경쟁 관계가 되어가는 시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3만 달러 소득조차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건설업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